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과장님에게 버림받은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 친구 중 최모군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최모군은 고향은 저와 같지만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서 일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요즘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인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귀신을 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밤에 야근을 하면 일하는 친구 말고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다발적으로 불이 켜졌다 꺼지길 반복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여자 귀신을 봤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잡고 서울로 올라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은 후 친구가 일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친구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친구가 일하는 5층으로 올라가자 순간 역한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귀신은 원래부터 냄새가 좀 나지만 냄새가 심할수록 악귀이거나 어난이 큰 거죠. 그래서 전 친구한테 경고했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하니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는데 사무실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단발머리 귀신이 보이더군요. 옷차림은 투피스로 단정해 보였고 몸에 어디에도 상처는 없었는데 혀가 길게 입 밖으로 나와 있었고 목이 꺾여 있는 걸로 봐서는 목을 매달아 죽은 여자였습니다. 전 흠칫 놀라서 친구를 붙잡아 제 등 뒤로 숨겼고 그 귀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밑으로 뚝 떨어져 저와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몇 분간을 귀신과 눈싸움을 하는데 그 귀신이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절 보더니 비키라고 말하더군요. 전 절대 못 비킨다며 왜 내 친구를 괴롭히냐라고 물으니 이 회사의 남자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회사 남자들이 죽어야 마땅하냐고 물으니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이 회사를 다녔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박 대리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유부남이고 자기와는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부분은 사귀던 당시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피임을 철저히 했으니 그 애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잡아댔다는 겁니다. 결국 그녀는 남자의 와이프를 찾아가서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처남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며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은 무섭기보다는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남자한테 당한 게 많다 보니 만만해 보이던 제 친구를 시작으로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생각에 괴롭힌 것이라고 합니다. 퇴마사도 무속인도 아니었던 저는 그 귀신에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친구를 건들지 말아달라는 부탁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당한 일은 매우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내 친구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일이니 제발 아량을 베풀어 내 친구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이 피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제 친구와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스르르 사라지더군요. 여자가 사라지고 친구한테 박대리라는 사람이 아직도 근무하냐고 물으니 이젠 박 과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박 과장은 조만간 큰 일을 당할 테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애기하고 친구와 함께 친구가 자주 가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후에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3달 후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박 과장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다가 사고가 났고 박 과장 본인은 생존했지만 불구가 되었고 나머지 가족은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 전화를 받고 그 귀신 소행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사니까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어느 날 서울에서 일하는 친구 최모군이 야근 중 귀신을 목격했다고 전화해왔습니다. 이에 서울로 올라가 그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 나는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고 한 여자 귀신의 슬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이 회사의 박대리와 불륜 관계였고 임신 후 버림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친구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3달 후 박 과장이 가족과 함께 사고로 큰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맥을 항상 조심해라. 20대 초반 봄,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다세대 주택 같은 개념이라 한 동에 몇 세대 정도만 사는 집이었죠. 가구 배치를 끝내고 몇 주 지났을 때 뭔가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배치를 했죠. 그런데 그날 밤 잠이 들 때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위 눌리는 식으로 경험했어요. 가위를 자주 눌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점점 침대로 눌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처음 며칠간은 가위 눌리는 기분을 좀 즐기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가위만 눌리길래 신기하다 하면서 그냥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이 오려는데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더군요. 또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에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목을 팍 누르는 느낌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숨이 턱 막히고 침이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가위고 뭐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방에 불을 켰습니다. 다행히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무서워서 방에 불을 켜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알바를 끝내고 피곤한 몸으로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들려는 차에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떠드는 소리가 나서 이 새벽에 어떤 놈들이 밖에서 떠드나 싶었습니다. 무시하고 자려는데 여자의 비명이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 비명 소리가 났는데 말이죠. 그날도 역시 불을 켜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알바를 끝내고 침대에 쓰러졌죠. 제 방은 창문 바로 앞에 책상이 있고 창문에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할 때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봤는데 웬 여자가 제 책상 끝에 앉아서 머리를 휘날리고 있더군요. 처음엔 커튼이 바람에 날리는 건가 하고 그냥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둔 적이 없었거든요. 무서워서 불을 켜고 다시 책상을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을 끄고 누운 뒤 책상을 봤는데 그 여자가 또다시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책상을 등지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게 분명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을 청했죠. 그런데 등이 뭔가 쎄한 게 점점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 귀신을 처음 보면 인사라도 해야지 하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점점 뭔가가 다가올수록 그런 생각은 사라져갔고 잡히면 죽는다는 느낌만 왔습니다. 결국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뛰어 일어나 방에 불을 켜고 인근 PC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다음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고민하던 중 가구 배치 때문인가 싶어서 가구를 원래대로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더군요. 지금은 그냥 수맥 때문에 일어났던 게 아닌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의 수호신.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무섭지 않고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을 3번 정도 겪었습니다. 이게 저를 보살펴주는 귀신인지 환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3번이나 겪고 나니 환청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 그 목소리를 들은 건 2014년 2월 겨울이었습니다.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안검하수가 심한 편이기도 했고 미용 목적도 겸해서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같이 했죠. 보기와는 다르게 병치레가 굉장히 작고 허약했지만 수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분 마취로 진행을 했기에 큰 긴장과 기대를 안고 수술실에 들어갔었고 다행히 예상과는 다르게 큰 고통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첫날은 붓기도 심하고 마취가 풀리면 아플 테니 하루만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로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잤는데 생각보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열도 나고 욱신거림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눕듯이 끙끙거리며 잠을 잤습니다. 이때 가위가 눌렸습니다. 이제껏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던 터라 그 중압감에 조금 놀랐지만 몸이 지쳐서 그렇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던 터였습니다. 그 순간 힘들어 라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엄마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응, 힘들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맥이 탁 풀리기라도 한 듯이 가위가 풀리더라고요. 이때는 아프니까 별일을 다 겪는구나 하며 단순하게 넘겼습니다. 그 일이 잊혀갈 즈음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나서 심한 장염에 걸렸었습니다. 장염에 걸린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갈 즈음 또 가위에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가뜩이나 온몸에 힘도 없는데 가위에 눌리니 숨도 벅차더라고요. 결국 가위를 풀 생각조차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힘드냐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힘들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맥이 풀리듯 가위와 잠이 달아났습니다. 이 일을 연속적으로 겪고 의아한 마음에 잠시 생각해보니 첫 번째 가위는 높고 젊은 톤을 가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제게 말을 걸었던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가위 때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일을 겪고 또 겪어도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위에 풀리는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운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전히 그저 신기한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관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삶과 미래의 가능성에 고민만 하다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칼과 밧줄 같은 것을 비상키트처럼 박스 안에 넣어놓곤 했습니다. 심신이 지쳐 울다 잠드는 일이 빈번했고 마침 원하는 회사의 면접에서 떨어져서 좌절감은 더욱 심해졌죠. 무턱대고 손목을 그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겁이 많아 깊게 베지는 못해 피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더군요. 스스로의 죽음도 결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취직도 못하는 제가 한심해서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다시 가위가 눌렸습니다. 힘들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너무 힘들어. 저는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면 바로 풀어주던 지난 때와는 달리 이 말을 들려주고는 가위를 풀어주더라고요. 괜찮아. 다음 날 우울한 마음은 언제 있었냐는 듯 상쾌한 마음으로 취직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힘이 쏟았는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귀신 덕분인지 취업도 잘하게 되었고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만족하며 살아가는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가위에 눌려도 그 목소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는 것을 보니 저를 보살펴주는 수호신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힘든 나머지 들려왔던 환청이었을까요? 어느 쪽이었든 제게는 살아갈 힘을 준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만약 다시 듣게 된다면 그때는 힘들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네킹 괴담.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들. 그리고 그 기억. 나중에서야 그 당시의 인상과는 다른 사실을 알아차리고 소름 끼치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때의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가던 길은 한쪽이 논인 시골길이었습니다. 도중에는 망해버린 마네킹 공장이 있고 그 너머에 싸구려 과자 가게가 있었죠. 마을은 논 저편에 있어 점처럼 보일 뿐이었죠. 마네킹 공장은 이미 망한 지 시간이 좀 흘렀던 모양이어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폐쇄된 공장터 구석에는 이리저리 흩어진 마네킹의 잔해가 쌓여 있었고 그것이 철조망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쩐지 기분을 나쁘게 했습니다. 공장터는 폭이 넓은 도랑이 둘러싸고 있어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죠. 흐리고 썩어가는 물, 쌓여있는 대량의 쓰레기. 어느 날 지나가다 문득 평소에는 지나다니지 않는 공장의 뒤편으로 가보았습니다. 도랑의 상태는 도로 쪽보다도 안 좋았고 수많은 쓰레기 중에는 상반신만 떠올라 있는 여자 마네킹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얗게 떠올라 있는 그 얼굴은 쓰레기통 같은 도랑에서 마치 점같이 보였죠. 끌어올려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놀랄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물이 너무 더럽고 떠있는 곳도 멀어서 포기했습니다. 다른 녀석이 혹시 끌고 올라오면 안 될 테니 이 발견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당분간 그 마네킹의 상태를 보러 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슬픈 것은
날마다 그것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흰 피부는 변색하기 시작하고 윤기도 사라져갑니다. 드디어 풍성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 드문드문해집니다. 윤기를 잃은 피부는 검게 움푹 파여나가고 심지어 쥐가 갉아먹은 것 같은 부분도 보였습니다. 이제 원래 모습은 모두 사라졌고 이미 나는 완전히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는 수면을 가득 덮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한 치아 아래도 보이지 않는 더러운 물의 대부분이 잠겨져 있었죠. 간신히 수면으로 보이는 부분도 물을 흡수해 보기 흉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단순한 쓰레기였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한 번 더 보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것의 모습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추억의 장소를 자전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랑에도 갔지만 경치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노는 매립되어서 주택가가 들어서 있었고 공장터는 주차장이 되었죠. 마네킹을 떠올리면서 추억에 잠겼고 그리고 나는 문득 알아차렸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서운 사실을. 플라스틱이 그렇게 썩어가는 재료인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나에게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썩어가는 과정과 똑같지 않은가?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고 단지 한때는 그리운 추억이었던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꺼림칙한 기억이 되었다는 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5번째 이야기, 어릴 적 목욕탕에서 눈을 찔릴 뻔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집에는 목욕탕이 없어서 자주 어머니와 공중 목욕탕에 가곤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탕에 함께 갔었습니다. 어느 날 몸을 씻고 난 뒤 심심해진 나는 목욕탕 안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목욕탕의 옆에는 계단이 있고 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그 문이 마음에 걸려서 열심히 헤엄쳐 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고리 바로 앞에 큰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두근거리며 안을 들여다보았죠. 저편은 무언가에 덮여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시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나는 다시 한번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렴풋한 빛 사이 보일러와 비슷하게 보이는 기계가 보였습니다. 나는 몰두해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문이 맞은편에서의 기색을 느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지루해졌던 것인지 나는 갑자기 문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열쇠 구멍에서 마이너스 드라이버의 끝부분이 미친 듯이 찔러져 왔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숨조차 들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목욕탕에 자주 갔지만 다시는 그 문에 가까이 간 적은 없습니다. 6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에서 자살한 여자를 마주쳤다. 일요일 오전, 쉬는 날이지만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 회사에 나왔습니다. 어서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죠. 서둘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윽고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인 10층에서 내려오던 중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됩니다. 조명도 꺼져 어두워졌고 아무래도 정전이었겠죠. 엘리베이터에 창문도 없고 비상등도 없고 완전한 어둠 속이라 벨조차 누를 수 없습니다. 저는 조금씩 초조해져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 액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알림벨을 찾아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죠. 정전이라 그런가? 실망한 채 돌아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조작판 반대편 모퉁이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나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더 두려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출연에 반대편 모퉁이로 도망친 채 움직일 수 없었죠.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 그렇게 속으로 빌 뿐이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말아줘. 제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줘. 이윽고 핸드폰을 닫았고 혹시라도 핸드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녀가 날 보기라도 할까봐
서서히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고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내 몸은 점점 굳어지고 식은땀이 절로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움직였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엘리베이터 조작판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걷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소리 없이 움직였죠. 내 입에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삼켰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조작판 앞에 섰고 손을 들고 꼭대기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두웠지만 그녀의 손이 상처투성이인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몇 층에서 떨어질까요? 그녀의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에 두 눈은 빠지고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순간 조명이 켜졌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잠깐 정전이었는데 지금 괜찮으신가요?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사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죠.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여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이모가 무서워하던 손님의 정체. 이모가 어렸을 때 외갓집은 민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해수욕객들이 잔뜩 밀려 들어와서 그럭저럭 장사는 잘 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하룻밤 묵게 해달라며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듯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남자에게 방을 내주고 평소처럼 아무 차이 없이 보통 손님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하지 않았던 이모가 그 남자를 흘깃 보더니 갑자기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이모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손님이 그저 무섭다고 하는 것이었다. 손님에게 신뢰되는 말이다 보니 결국 이모는 다른 방으로 옮겨서 겨우 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 민박집에 경찰이 찾아왔고 강도 살인으로 지명수배된 범인이 이 근처로 도망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내민 범인의 얼굴 사진은 어제 외갓집에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깜짝 놀란 외할아버지는 경찰과 함께 남자의 방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남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그 손님은 얼마 전에 한 노파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망쳤던 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외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고 이모가 전날 그 남자가 무섭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등 뒤에 엎여있는 할머니가 무섭다는 것이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이상한 숙모님. 밖에 나다니는 일이 많지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숙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언제나 공중전화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게에서 100개 단위로 파는 전화카드를 사서 쓰고 계셨습니다. 주로 홍보용으로 만들어져서 광고가 뒤덮인 전화카드였지만 숙모님은 상관하지 않고 쓰시는 듯 했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카드부터 한 장씩 뽑아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조금 이상한 전화카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50대의 여성이 정성스럽게 화장한 채 흰 꽃에 파묻혀 넋을 잃고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을 앞면에 찍어놓은 전화카드였습니다. 숙모님도 50대였기 때문에 같은 나이대의 여성이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사진은 왠지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카드에는 오직 사진만 찍혀있고 광고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주문 제작한 전화카드가 한 장 끼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분 나쁜 카드는 빨리 써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숙모님은 곧 그 전화카드를 가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곧이어 밖에서 전화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어 숙모님은 그 전화카드로 공중전화에서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번호를 눌러도 신호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를 눌러봤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귀를 대고 있자니 멀리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혼선이라도 일어난 것인가 싶어서 숙모님은 전화를 끊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져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당신 차례예요. 라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고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분이 나빠진 숙모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카드가 이상하다고 보여줬더니 딸은 그 전화카드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딸은 이런 카드 쓰지 말라며 숙모님에게 잔소리를 했고 딸의 말을 듣고 그 전화카드를 자세히 봤습니다. 전화카드 사진에는 주변의 꽃은 모두 국화였고 여성의 코에는 솜이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9번째 이야기, 꿈에서 소개받은 집으로 이사를 했던 썰. 중학교에 다닐 때 집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집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집으로 비가 새기까지 하는 낡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가족 모두가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집에 인격이 있다면 집도 우리를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그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불이 난 원인은 이웃집의 누전이었습니다. 집은 여러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였기에 불은 이웃집과 이웃집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겨울철, 나무로 지어졌던 우리 집은 순식간에 타들어갔고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고 불타버린 집에 혼자서 남아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집은 옛날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불이 났던 건 꿈이었나 봐. 다행이다. 나는 부엌에 서서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니 방의 배치가 미묘하게 달랐고 부엌 벽이 없었고 본 적이 없는 다른 집에 이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이음매를 찾아봤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두 집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집은 같은 집이다. 꿈속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잠에서 깨어나 가족들과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사 갈 만한 집이 몇 군데 있다고 형제들과 나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지금 임시로 사는 곳에서 가까우니까 각자 가본 다음 의견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래도 새로 이사 갈 집을 고르는 것이기에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어서 학교가 쉬었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는 알아차렸고 본 기억이 나게 되었고 이 집은 그날 밤 꿈에서 봤던 그 집이었습니다. 시험 삼아서 부엌 천장을 우러러보니 꿈과 똑같은 벽지가 붙어 있었고 꿈에서 본 것과 너무나 똑같아서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시로 살고 있던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이야기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새집 꿈을 꿨어요. 전에 살던 집이랑 이어져 있었어요. 전에 살던 집이 여기를 소개해 준 것 같아요.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어린아이의 쓸데없는 말이겠지만 아버지는 그랬느냐며 되물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 그 집으로 하자꾸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직 그 집을 보지도 않았고 어머니도 없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와 형제들은 결혼해서 집을 떠났고 부모님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나는 그 집이 옛날에 살던 집에게 소개받은 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번째 이야기, 꿈속의 여자에게 말을 걸고 5년간 사라진 친구.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내가 중학생이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언제나 같은 꿈을 꾸고 있었고 양옆이 논밭인 매우 긴 시골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저편에서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작은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스쳐 지나가고 조금 더 걸어간 시점에서 잠이 깨어났습니다. 어쩐지 기분 나쁜 꿈이라기보다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자도 사내 아이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다음날 그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가 다음날부터 자신도 그런 꿈을 꾼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유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어째서 같은 꿈을 꾸는 것인지. 그 녀석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 만난 녀석인데 소울메이트라도 되는 걸까? 어쨌거나 무척 신기해하는데 문득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 꿈을 꾸면 내가 여자한테 말을 걸어볼게. 재미있겠다 싶어서 한번 해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그 꿈을 꾸었고 그 녀석 저 여자한테 말을 걸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여자 옆을 스쳐 지나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언제나 말없이 지나가던 여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이 깨고 나서도 친구가 걱정되었으나 친구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었기에 마음만 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다 다음 날에 학교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녀석이 실종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한밤중에 혼자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한 가출로 치부되어 버렸지만 그로부터 무려 5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말라 비틀어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속에 나왔던 여자랑 사내아이와 시골의 작은 집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니 집 근처의 공원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녀석은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졌던 5년간의 시간은 지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나는 그 녀석이 사라졌던 날부터 그 꿈은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자와 사내아이의 정체도 영영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